네,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나왔어요. 이것들을 봤을 때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뭔가 세 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자료들을 보도록 할게요. 4월 20일 날 연준 조사를 했던 게 있었는데 대형 은행들이 예상했던 금리 인상 시기는 2023년 3분기입니다. 그리고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시기는 2022년 1월, 지금이 5월이니까 앞으로 한 8개월 뒤에서나 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테이퍼링을 논의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물가 상승률이랑 비농업 신규 고용이랑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봤는데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1월에 1.4%, 2월에 1.7, 3월에 2.6으로 껑충 뛴 다음에 4월에 4.2로 수직 상승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플레 우려가 계속 나왔던 이유들이 이 지표 때문에 그랬던 거였습니다.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테이퍼링의 단초를 제공한 게 물가 상승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5월 중순 이후에 원자재가 급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4월 28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3주 뒤에 나왔잖아요. 여기서 공개 문구에 테이퍼링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투기 세력이 이 정보를 먼저 캐치하고 나서 선조정을 한 거냐,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연준 의장 기자회견이 있는 달이 이제 3월, 6월, 9월, 12월 4번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6월 달 거, 6월 15에서 6월 16, 이 기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해보겠다, 아니면은 먼저 언젠가 말을 하겠다, 뭔가 약간 액션을 취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원자재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5월부터 약간 조금 눌러놓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농업 신규 고용인데요. 1월에는 22만 7천, 그리고 2월에 37만 9천. 그래서 1월, 2월 둘 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고용이 잘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예상은 67만인데 91만 6천으로 나왔어요. 와, 이거 좋네. 예상 지금 고용 잘 되고 있네. 경기가 호조네라고 했는데 4월 달에 쇼크가 옵니다. 신규 고용을 100만으로 봤는데 27만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쇼크냐, 지금 경기가 망가진 거냐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냐면 하버드대 교수 중에서 제이스 하먼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주죠. 노동력 공급 부족이다. 지금 고용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노동력이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일자리가 많아졌는데 지금 노동력이 따라오질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냐? 추가 부양 패키지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게 2월 말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가 종료가 돼야 되는 거를 연장을 더해줘 버렸어요. 언제까지냐면 9월 6일까지 실업급여가 연장이 됩니다. 지금 실업급여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주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이 있고 여기에다가 연방정부 패키지 추가 실업수당이 붙어요. 일주일에 3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4만원 정도를 지원금으로 추가로 더 줍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50개 주의 평균 실업급여가 얼마인가 알아봤더니 한 달에 31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310만원이랑 뭐 일을 해서 400, 500만원이라 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뭐가 더 낫겠어요? 일 안 하고 300 받는 게 더 낫겠죠. 옐런도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뭐 당장 취업을 하기보다는 적당히 실업급여 받으면서 자녀들 육아를 좀 하다가 자녀들 이제 학교가 정상화 됐을 때 그때부터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4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이 올라왔습니다. 3월달에 29.96달러였는데 4월달에 30.17달러로 올라왔죠.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임금을 올리는데 사람이 안 뽑아진다, 이 말이 지금 4월부터 나왔었고 이게 5월달 지표로 나온 겁니다. 그럼 5월달에도 아마 이 현상이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죠. 아마 여기에 대한 조치가 생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금이 올라오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84만 7천 명이었었고요. 2월 달에는 73만 명, 그리고 3월 달에는 68만 4천 명, 4월 달에 54만 7천 명, 5월 달에 44만 4천 명. 나중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코로나 이후로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점점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실업자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고용이 왜 안 나오냐? 아까 말했던 대로 일을 하려는 의지는 사라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업 중단이 완화되고 있다. 거기에 백신 접종으로 경제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를 합쳤을 때 뭐냐면 고용의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 실업수당 부양 패키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와 임금의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올렸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험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대 인플레 제거 시나리오예요. 물가 상승이 지금 연쇄 도미노처럼 이뤄질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뜨게 되면은 다음 1차, 2차, 3차까지로도 계속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자재 구리를 보도록 할게요. 금속의 대표 주자인데 지금 보다시피 한 달 동안 크게 상승하다가 5월 10일 이후로 계속 꺾이고 있죠. 세 달째로 봐도 꺾인 모습이 나오고요. 6달째로 봐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한번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한 번씩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인 거냐, 아니면 잠시 눌린 거냐, 아니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옥수수를 볼까요? 옥수수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급하게 오르다가 5월 10일 그리고 5월 12일을 기점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여기도 6달 정도로 보면은 한번 올라왔다가 평탄해졌다가 올라왔다가 뭐 좀 내려오던가 하면서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방향이 꺾인 걸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5년 동안 봐도 과하게 오르긴 했었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냐 아니냐도 봐야 됩니다. 다음에 원목인데요. 원목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올라왔다가 5월 10일 이후로 꺾이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되겠죠. 꺾이는 거냐 조정이냐 아니면 그냥 결국 다시 반등을 주는 거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공통점들은 원자재들 가격이 5월 10일 또는 5월 12일 이후로 꺾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FOMC 의사로 공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도 상상을 해봤었다라는 거죠.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유가 같은 경우는 뭐 보다시피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비슷하게 볼 수는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꺾이는 날짜랑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3달 기준으로 봐도 유가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1년으로 보면 오르고 있습니다만 5년으로 봐도 원자재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냐? 지금의 물가 상승 속도를 보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는 게 기대 인플레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현재 원가 상승분에다가 앞으로 상승할 예상치까지 더해서 물가 인상을 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짜장면이 5,000원인데 매달 지금 원가 상승 때문에 6,000원, 7,000원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매달 1,000원씩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1,000원씩 올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 고객들의 반발까지 계산해서 뭐 한 2달 뒤, 3달 뒤 짜장면을 7,000원만 해도 되는데 미래를 계산해서 뭐 10,000원까지 올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1차, 2차, 3차 소비자로 전이되면서 기업들이 기대 인플레 상승한 거 받고 더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느꼈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급하게 상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는 누르고 싶은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지금 테이퍼링, 금리 인상한다? 경기 망가지겠죠. 그냥 뜬 눈으로 물가 상승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지표가 보다시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참자. 일시적으로 아니면은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만 제거를 해도 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관세 철폐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뭐 철강에서도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도해서 물가를 낮출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70달러를 넘어간다. 물가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현재 유가가 물가를 잡고 있는 유일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유가의 움직임을 더 잘 봐야 된다 이거고요. 하지만 중동 이슈에 따라서 유가가 너무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국가는 지금 물가를 누르고 싶어하고 투기 세력은 올리고 싶은데 지금 국가가 어떻게 나올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 인상 속도와 임금 상승 속도에 대한 밸런스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 속도보다 물가 인상 속도가 더 빠르다.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저번 주까지 우려했던 이슈들이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가 규제를 한다는 거죠. 관세 철폐 같이 이런 방식으로 물가 인하를 유도할 겁니다. 그럼 원자재 투기 세력의 의도적인 꺾음이라고 했을 경우가 맞다라고 하면, 아니면은 뭐 테이퍼링을 예상한 투기 세력의 매도세가 맞다라고 하면 5월 말까지는 원자재 가격을 누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5월 말까지 원자재 가격을 눌러놓으면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5월달 지표가, 물가 상승률 지표가 떨어졌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떨어졌으니까 6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언급을 하기에 조금 애매해지죠. 지표상 물가가 떨어졌네? 그러면 굳이 지금 테이퍼링을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하면서 잠깐 한 박자 쉬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언제까지 쉬게 할 수 있다? 9월까지 쉬게 할 수 있다. 3달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포기하고 3달을 얻는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테이퍼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연준이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달에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130조 정도치의 미국 국채랑 미국의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연준 돈으로 지금 미국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이 돈이 줄어들면은 부동산을 떠받치는 돈, 국채를 떠받치는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경기에 어떤 좀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 인상 속도보다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게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경기 호조가 되겠죠. 주가도 올라갈 거고요. 이를 눈치 봤던 원자재 가격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규 고용은 지금 쇼크라고 말했는데, 보다시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계속 감소세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 하지만 실업수당이 너무 높아서 근로의욕을 꺾어버리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추가 실업수당을 빼면은 고용으로 전환이 되겠죠. 실업수당을 못 받으니까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이미 준 것을 뺏어버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민심이 격하게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임금을 평균 실업급여보다 더 매력적으로 올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고용이 되겠죠.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300을 받는데 임금이 이제 500이 아니라 600까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되면은 일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가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300이 옛날의 300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물가가 좀 올랐다. 그런 상황에서 임금이 더 매력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은 고용을 하도록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은 이익 감소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겠죠. 하지만 원래 경기 호조 상태에서 임금 상승분이 발생하면은 보통 물가 상승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좋은 인플레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놀던 사람도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일을 하려고 하고, 임금이 오르니까 또 일이 매력적이게 되는 거고, 선순환을 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론과 월가에서는 증시 상승을 좀 더 원하죠. 조금 더 업한 부스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도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정부를 질타하고, 정부 때문에 추가 부양 패키지 하는 바람에 지금 고용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고용지표 나오면 질타를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한 우려로 핑계로 증시를 하락시킬 수도 있겠죠. 월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부는 당황스럽죠.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실은 정부도 무언가를 하기를 원해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고용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카드가 있느냐, 고용 보조금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임금에다가 보조금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보다 당연히 매력 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일 안 하던 사람들도 보조금과 임금이 더해진 그 큰 임금 때문에 일을 하려고 나설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큰 돈 드는 게 아닌 게 어차피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포기할 것 아니에요. 그 금액만큼 고용보조금에다 조금 돈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큰 지출이 아니고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고용호조, 물가 상승, 그렇게 되면 당연히 증시랑 부동산 상승으로 또 이어질 거고 시장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완전 고용이 됐고 물가 상승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조기 테이퍼링, 조기 금리 인상 논의를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9월 FOMC에서 예고를 하고 12월 FOMC에서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현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2015년에 차이나 쇼크가 있었었는데 이때도 뭐 비슷한 상황 중에 하나 있었죠. 증시가 40%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10% 하락했었어요. 반면에 S&P 500은 증시가 10%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달립니다. 3년 동안 지수가 50% 상승했고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지수가 100% 넘게 상승을 했죠. 결국 장기로 보면 미국 증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시나리오가 벌어졌을 때요. 신흥국은 여기에다 변수를 한번 더 더해야 되기 때문에 신흥국도 좋을까요 아닐까요에 대해서는 예측이 조금 더 어렵게 합니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든 압박으로 미국에 40조를 투자했죠. 그럼 일자리 창출이 벌어집니다. 미국 내에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고용이 더 강하게 벌어지니까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일시적 위기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강달러도 예상이 됩니다. 예상을 하나 더 해볼까요? 안 그래도 완전 고용에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세용지마로 바뀌어요. 임금이 늘어난 만큼 다시 기업에 다시 부담이 올 거예요. 왜? 고용 보조금이 일시적인 걸 거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좀 먼 미래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물류 자동화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 안정적인 전력 공급 수요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곡물 생산력이 이제 국력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가성비 있는 에너지 생산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이 돼요. 왜? 이제 산업이다,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다 이런 거는 결국 다 전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보다 더 많이 전기가 필요한데 화석 에너지는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카드밖에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 단가로는 도저히 가성비 있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규제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세계에서 가장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중국 신장 지역을 때리는 겁니다. 불공정 거래다. 너네 여기 때문에 지금 공정거래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 손을 보려고 하는 거죠. 참고로 태양광과처럼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력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안 돼요. 저번에 텍사스에서 봤듯이.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SMR을 이제 2050년 미국 탄소 중립 달성 핵심 기술로 선정했습니다. SMR이 뭐냐면은 소형 원자로예요. 미국 에너지부도 7년 동안 3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계획을 발표했죠. 빌 게이츠도 자신의 회사 테라파워가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 원자로 하나만 있으면 산업단지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물류 자동화, 산업단지 이런 게 발생하면 거기에 전기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이제 소형 원자로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꺾인 이유랑 연준이 테이퍼링을 과연 할 거인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제 저의 생각을 말한 겁니다. 물론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어요. 솔직히 예측이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그러면은 이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시경제를 보는 이유는 그 정도에 참고하기 위함이지,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가 뜰 거니까 여기에 주식을 막 다 사야 돼, 그런 의미로 방송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